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30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가 경제다라는 책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현재상 경제부총리가 쓰신 책인데 그게 자꾸 새겨보게 돼서 우리 정치가 경제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가장 깊이 있게 해주실 두 분을 모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하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기 전에 장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 네, 총선 지나고 나서도 총선 결과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티격태격 계속 싸우고 난리일 거다. 경제 이야기할 틈이 없을 거다. 정치 얘기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영서회담 결과도 좀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여요.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좌절과 체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영서회담 결과요? 네, 기대했는데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빈손회담으로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것, 그것이 여야 간의 협치, 뭐 여러 가지 소통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체념스러운 것은 대통령 안 바뀌겠구나, 진짜 확실히 안 바뀌겠구나. 국무회의 발언까지 끝나고 행동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행동, 생각, 판단, 결정. 그만두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 네. 행동이 안 바뀐다. 그래가지고 뭐 이재명 당대표랑 여러 가지 대화 나눈 내용과 형식을 보니까 아, 대통령한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체념하게 됐습니다. 그냥 기대를 못 하겠어요, 이제. 아, 어떻게 뭐 바꾸겠구나. 아, 국민과 소통하겠구나.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구나. 이거는 이제 기대조차 할 수가 없다. 체념 상태.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봐요.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이 잘못했네요. 내가 왜 기대를 해? 처음부터 기대를 하면 안 됐다. 제가 계속 뭐 이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바뀐다. 죽기 전에 안 바뀐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재확인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의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했잖아요. 이미 그때쯤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눈치를 챘어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 대통령은 이거를 그냥 대충 뭐 야당 대표가 얘기하면 듣는 척하고 이거를 바꿀 의지가 없고 쇼를 하고 탈출을 좀 위기 국면을 좀 모면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이미 판단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좀 고위 쪽 얘기예요. 고위부 얘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A4 10장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럴 거면은 그 비공개 이제 공개 안 되는 데서 무슨 얘기 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읽기나 하자. 정확하게 우리의 우중을 국민들한테 전달이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약간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거 생중계로 하자. 모두 바로 생중계로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노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사상 처음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성 엠바고가 걸렸어요. 음성 엠바고가 뭐냐면은 화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음성이 안 나왔어요. 2시간 동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음성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못 나가는 중입니다라고 하고 2시간 뒤에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원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종이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음성 엠바고를 건 거예요? 맞아요. 그 순간에 건 거 아니고 애시당초 생중계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야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일자리 야 다 막어. 귀틀막이라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 표현했어요. 근데 입틀막이 아니라 전 국민의 귀를 이제 막았다. 이런 건데 그게 임시 방편에 이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야당은 야당대로 해야 될 일을 하겠다.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뭐 대통령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길게 거의 15분 동안 A4 10장을 읽을 줄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당황한 게 표정으로 많이 드러났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약간 중간중간에 썩은 표정도 약간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좀 못마땅한 표정도 이런 것들이 좀 나왔거든요. 얼굴이 굳어 있었다. 예, 뭐 제 표현으로는 그 썩은 표정인데 어쨌든 완화시켜드렸어요.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이거는 애시당초 파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각자 마이웨이가 예상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통령실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720일 만에 여야 뭐 영수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우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형식이거든요. 자, 하차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정무수석이 가고 거기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뭐 비서실장이 있고 거기서 집무실 가면 대통령이 있고 왜 이래요? 그냥 대통령 가가지고 그냥 문 열어주면서 이렇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보기도. 그러네요. 뭐 그런 형식 논리에 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대우와 예우를 안 해줬는지. 그거 자체가 메시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뭐 우리가 억지로 만난다.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뭐 경멸하는 사이였는데 그냥 억지로 만나는 거 티가 많이 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체념고 좌절이시고 기대도 안 했다이신데 김준일 네. 평론가님 기대도 안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와서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일단 예.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좀 평가를 좀 해보면 어때요? 내용 뭐 많이 보시긴 하셨을 텐데 일단은 여기에 20분 걸렸는데 물리적 거리는 20분 걸렸지만은 실제 오는 데는 700일 걸렸다. 정확하게는 720일 걸렸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안 만난 것에 대한 일단은 뭐 그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살짝 웃었어요. 그때까지는 웃었습니다. 그거는 그 표정이 그러니까 그냥 농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줄줄줄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방송사들 지금 이제 그 징계 선방침에서 징계 막 때리는 거하고 언론사 압수수색하는 거. 오늘 지금 방금 전에도 EBS 지금 압수수색했다고 방금 전에 또 올라왔어요. 유시민 작가 이거 누나죠. 유시춘 이사장이 그 법인카드, 그러니까 공공 그 카드를 좀 더 썼다. 쉽게 얘기하면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게 압수수색할 내용입니까? 3만 원 쓴 거 3만 5천 원 썼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서 스웨덴에서 평가하기를 그 이제 뭐 그쪽에서 평가하기를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이제 상당히 표정이 굳었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모든 얘기를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최상병 특검 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라는 표현을 안 돼. 가족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국민 그러니까 전국민 민생지원금 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협조하겠다라고 한 거는 의사 정원 문제 그리고 연금 개혁 문제 이거는 정부하고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협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단어가 뭐 독재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대통령의 표정이 정말로 이렇게 좀 일그러지는 중간중간 뭐 그런 거. 그런데 마지막에 대통령께서는 뭐 그거는 평소 야당과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하시던 거니까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고 이제 2시간 동안 들어가서 85%는 대통령이 얘기하고 15%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천준호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홍철호 정무수석은 70% 네, 퍼센트가 써 있군요. 좀 깎았네. 아니 좀 동등하게 얘기해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말을 많이 한 거는 부인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7대3 최소 7대3에서 85대 15 그 사이 어디쯤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소장님 대통령실 분위기도 좀 취재하셨어요? 뿌듯해하는 거죠. 뿌듯해하고 아유 왜 잘 와가지고 잘 설명했고 충분히 이제 이해한 거다. 뭐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만나줬으니까. 그리고 어제 오늘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이제는 뭐 국회 사랑제에서도 만나고 여야정 고위 협의체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아주 어제 대화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잘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런 아주 훈훈한 분위기, 아주 자화자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영수회담 시작한다고 나서 나중에 끝나자마자 속보 나오는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 영수회담을 했는데 만난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첫 보도가 자주 만날 거라니까 이번에는 빈손으로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뭐 결과가 빈손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 역대 영수회담 중에서 그렇게 성과가 많이 났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저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을 이제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를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 회담이 돼야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강하게 압박을 해라라는 건데 지금 남북 그 대탕트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먼저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청만 했고 또 하나는 개헌 포기해라.
개헌안 그때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용산 아니 청와대에서 냈잖아요. 그거를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때도 빈손회담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요청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상 영수회담을 하면은 서로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지든 않지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있었어요. 뭐 아, 좀 내 말 좀 들어봐. 자꾸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요구사항이야. 앉아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하고 싶은 건가? 이 정부를 지금 유지를 하면서 말은 이제 뭐 공정과 상식도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고 건전재정도 얘기하는데 건전재정 자체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함으로써 건전재정이라는 거를 일종의 이제 어떤 방침으로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 그러면 이거 목적이 분명한 거죠. 아, 나는 야당 대표를 만났으니 숙제를 해치웠어. 그리고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하는 거를 방어를 할 거야. 라는 건데 실제 그렇게 될까? 뭐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아, 이렇게 저주만 이렇게 하지 저주가 마세요. 하는 게 아니라 3년이나 예측이야. 남았어요, 3년. 네, 예측이라고 예측. 근데 저는 어제 대화한 내용 중에서 나중에 이제 뭐 진성준 의원 등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언론 장악할 방법은 알고 있지만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졌잖아요. KBS 박민 사장 임명한 거 그거 KBS 장악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방심위에서 대규모로 제재 내리는 것, 선방위에서 우리 김준일 대표 저 출연하는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압박을 가하는 거, 그게 바로 방송 장악이고 언론 장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게 잘 뭔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능력한 건지 아니면 무책임한 건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상당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판단과 언어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 운영도 그냥 본인 생각하는 대로 그냥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결정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좌절스럽습니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 의대 문제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딱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하고 싶은 건 없는 것 같다 말씀하셨을 때 그 2,000명 계속 얘기했는데 그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또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그 읽을 때 의대 정원 문제는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되고 또 이 회담 끝나고 나서도 협조하는 방향으로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은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의사들이 한 명도 못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7년간 한 1,800명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늘렸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무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늘리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완강히 저항한 것이 지금 부메랑처럼 사실 돌아왔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왜 2,000명이냐에 대해서 저는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대학들한테 자율 정원 맡겼잖아요. 너희들이 조정해봐 그러니까 1,600명 정도로 지금 가닥이 잡혔어요. 오늘 지금 확정하는 날이에요. 사실상 확정. 내년도 이제 대학 입시 정원 확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왜 2,000명이었으며 왜 대학 자율로 해가지고 왜 1,600명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대학 정원 확정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부가 대혼돈입니다. 그러면은 입시 지금 고3들 뭐 이런 준비하는 사람들 대혼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의 더 시간이 있었을 때 한 달 정도 전에 예를 들면 그게 총선 앞이라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젠다니까 야당하고 국회하고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어떤 의정협의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더라면은 책임도 야당한테 떠넘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건데 지금까지 사고는 다 쳐놓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도 없이 여기까지 왔으면서 갑자기 뭐 이제 협치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물러서가지고 학교에다가 좀 재량권, 자율권을 준 거는 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는?
아니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이건 나빠요. 내가 보기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게 뭐 원칙이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가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국회와 정부가 다 뜻이 같아지면 그게 뭐 1000명을 증원하든 뭐 10년에 걸쳐서 어쨌든 합의가 돼서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협회에서 반대한다 아니 뭐 근데 그런 야당이 협조할 게 없어요. 뭐 하겠어요? 이 문제에 관한은 네. 그냥 대통령이 그렇게 그냥 의대 정원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뭘 협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사회적 대타협 뭐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야당이 의사들 설득을 하고 다녀요. 윤석열 대통령 하는 말이 맞으니까 의사들 협조해 주십시오.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 안 하겠다. 그 뜻이죠. 뭐 이것은 뭐 국민들이 찬성하는 부분이니까 야당이 반대하기도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은 그래도 스케줄대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방향이 잡혀갈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2000년에 의약분업대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졌고 지금 이번과 또 이유가 달라지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전문의들 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먼저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선점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 박 터지는 6년 후에 10년 후에 여기에서 경쟁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 경쟁 우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전공의를 가려고 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형 병원이 유지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완전 재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정부가 개혁안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지금 의료개혁 특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아예 대화조차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의사들이 그렇게 뭐 저는 약간 이기심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완전히 의료 시스템이 다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군대 끌고 가듯이 강제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합리적으로 일반의가 돼가지고 피부과 가겠다는데 얼마 전에 피부과 무슨 세미나 했는데 지금 평소 1000명 오는데 1500명 왔다는 거죠. 전공의들이 다 거기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개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한 한국 사회가 의료 시스템과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원만 늘려놔가지고 피부과랑 성형외과 의사가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지방 의료 이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확충해야 되고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수가는 낮지만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술하는 그런 분들 수가를 어떻게 올려줄 거냐, 어떻게 의대 정원한 분들 그쪽으로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회담에서 증원 자체 반대는 하진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직 많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제가 진짜 관심 있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뭡니까? 넘어가 볼게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 주겠다는 이재명 대표는 또 이전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읽으셨잖아요. 요거는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이미 거절했다고 이미 이게 그 비공개 회담에서도 얘기했는데 거절했다고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선별 지원도 안 할까요? 그거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표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 표로 뭔가를 뭐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별도의 테이블에서 야당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협의체 같은 거를 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는 13조 원 추경해가지고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개인한테 다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선별 지원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 3, 4조 원을 하위 20%, 30%한테만 지급하겠다. 요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전향적인 거고. 근데 그러려면 또 추경해야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전 국민에게 민생 지원합시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그냥 선별 지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맞받아친 거지. 이러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재부는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고 안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도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자꾸 현금을 그냥 살포하겠다는 식의 정책을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들에게 준다라는 거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국회의원과 지도자가 할 일이거든요.
그냥 선거 앞두고 야, 돈 줍시다 그러면은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다음번 지방선거 때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자, 민생 어려우니까 또 돈 줍시다. 대선 때도 민생 어려우니까 또 돈 줍시다. 안 돼요, 정말 제발 이거는. 이러시면 정말 안 된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장성철 소장님의 신중함, 이게 저랑 크게 스탠스가 다르진 않았어요, 기존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원재 대표님의 그 주장하고 조금 가까운데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이게 민간에서의 어떤 소비라든지 어떤 뭐 이런 그 부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올해 며칠 전, 사흘 전인가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 1사분기, 1분기 발표를 했는데 GDP가 1.3% 늘었다라고 해서 다들 놀랐어요. 한 0.6이나 늘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부 소비는 마이너스 0.6입니다. 마이너스 0.6%로 오히려 감소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무슨 얘기냐?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민간에서 건설 투자가 좀 늘어가지고 그리고 수출이 반짝 회복해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작년까지 긴축재정이라고 불리우는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통화량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아예 안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23조 원이 지금 시장에서 돌아야 되는 돈이 증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얘기를 했으면 한 13조 원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지급을 해도 기존에 줬어야 되는, 돌고 있어야 되는, 시장에서 돌고 있어야 되는 그 통화량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됐든 지금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계속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반대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 토론하시고 그래요? 핵심은 근데 추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면 뭐 그게 5조 원이 10조 원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더 하겠다 하면은 그거를 뭐 어려운 사람한테 주던 뭐 정부한테 주던 아니면 뭐 건설 공사를 벌이든 GTX를 깔든 뭐라든 간에 지출하면 효과는 거의 똑같아요. 차이는 있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썼다 안 썼다의 차이가 큰 거지.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 저는. 근데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어쨌든 이 무한정으로 이렇게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세수도 잘 거치지 않고 있고 재정 적자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명확관한데 계속해서 저런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있어요. 국회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시죠. 예. 하여튼 의견이 다른 걸 일단 명제하고. 아니 저도 주면 좋죠. 그러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다음에 한번 깊이 토론을 해보시면 한번 좋을 것 좀 같고 가르침을 좀 요거를 주세요. 전망을 좀 해보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세요, 두 분 다. 선별 지원도 안 될 것 같다.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별 지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건전재정이라고 쓰고 긴축재정이라고 읽는데 이거를 지금 유지하기에는 너무 민심이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재명의 말을 따라가지고 내가 하는 거에는 대통령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절대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별도로 할게. 근데 그렇다고 그럼 야당이 반대하겠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정부 내에서 이거 논의하는 테이블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형태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소상공인 정책 지원금 아니면은 곧 갚아야 될 거를 좀 유예해 준다든지 이자를 탕감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지 현금성 지원은 이 정부 하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직접 통장에 꽂히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선별적으로 아마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윤석열 표로 다시 바꿔서. 윤석열 그러니까 저는 전 국민은 절대 안 한다. 일단은 전 국민은 이재명 거야.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직접 지원도 아마 저 최하 뭐 하위 차상위 계층까지는 뭐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요거는 핵심은 추경이잖아요. 특히 국회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추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나라에 지금 돈이 없고 세수가 안 거치는데 계속 추경을 내 가지고 나라의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경제 정책이냐 재정 정책이냐 그거는 좀 큰 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부터 제가 계속 비판해왔던 거는 공무원 연금 개혁, 군인 연금 개혁, 그다음에 건강보험 개혁 안 했거든요. 그럼 이 정부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들 보고 덜 내고 더 내고
덜 받아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개혁 자체가 대단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나라 빚이 계속 늘고 있고 건전재정 했다라고 해도 지난번에 이제 87조 원인가 더 늘었잖아요. 이제 적자를 봤는데 이게 여러모로 조금 이제 제가 뭐 이게 완전 그떤 재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하는 거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쪼여놓으니까 오히려 이게 일종의 되먹인 피드백 현상이 나가지고 내수까지 줄어드니까 또 소비가 위축돼가지고 더 이게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정도면은 확장 재정이 어느 정도 지출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경기가 살아나서 세금도 더 거치고 그래서 적자가 좀 해소가 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은 수출 특히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차는 지금 뭐 선방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지금 뭐 5분기 만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익 봤다고 지금 뭐 나왔는데 그동안 죽 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지금 경기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내수가 받쳐줘야 됩니다. 내수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1.3%인데 그 지금 0.8%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비중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금은 돈을 풀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뭐 나라 빚이 걱정이 되더라도 이 상태로 고착화되면은 점점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순환 얘기가 저는 좀 그 공감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기업인데 오랫동안 적자였거든요. 오랫동안 계속 SK가 인수하고 나서도 계속 옛날에 현대전자였잖아요. 근데 계속 정부에서 뭐 반도체 단지 만들어준다, 뭐 한다, 그리고 계속 투자하고, 그리고 이거 환율도 계속 좋았잖아요. 그들 입장에선,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높으니까 계속 값싸게 수출할 수 있고 또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미국의 여러 가지 법령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더니 뭐 젠슨 황이 그 엔비디아에서 와가지고 이제 HBM은 하이닉스 거 산다고 그러니까 확 갑자기 흑자가 나고 주가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라는 건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만약에 그냥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안 거고 그러면 무너졌을 텐데 내수도 좀 가게에 적절하게 수입을 공급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자영업자들이 조금 활기를 찾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면 좋겠다. 물론 그 방법에서 여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하지만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장 소장님께서 좋은 의제 주셨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대표단이 또 합의해가지고 더 내고 더 받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내서 국회에서 원래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에다 이 안을 보내면서 논의해가지고 주면은 그거 받겠다는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협조하겠다 뭐 그랬고 어떻게 보세요? 해야죠. 이거 국민연금 개혁 안 하면은요, 이거 나라의 재정 자체가 파탄 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노후 생활 보장 자금으로 생각하는 연금이 뭐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재정이 고갈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돈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출산 시대에 자꾸 이제 돈을 내는 분들은 적어지고, 자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생명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지급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게 과연 성립을 하는지는 전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 천하람 당선이 얘기를 했는데 극단적으로 하면은 뭐 소득의 70%까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국민연금 뒷받침으로 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봤거든요. 과연 이러한 방식은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내고 더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된 안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는 9에서 13%로 이제 현재 그 요율을 올리는 대신에 하나는 소득 대체율을 40%, 하나는 50%. 근데 고갈 시점은 1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렇게 주면은 야, 그럼 고갈 시점이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야, 그러면 50% 받는 게 좋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에요. 특히 이제 분석 기사들 보면은 오히려 20대들이 더 그렇게 많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어차피 애 안 낳을 거야. 결혼 안 해요. 애 안 낳으니까 내 후세대들한테는 뭐 전가되든 말든 나는 관심 없고 40이 50% 소득 대체되면 좋다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근데 그 시점은 고갈되는 시점은 비슷한데 그 이후에 적자 폭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렸을 때 그게 지금 제대로 수기 과정에서 있었느냐? 그게 얼마나 정보가 제공이 됐느냐 아니면 아예 안 자체를 한 단계 더 늘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2090년에 2080년에는 적자폭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 윤성명 연구위원이 세계일보에 쓴 그 칼럼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의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이걸 결정하면 안 된다. 다음으로 넘겨야 된다. 일단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위험한 양자택일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살짝 가려져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공무원연금을 이제 받아요, 60부터는. 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8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제가 낸 금액의 3배를 받아요. 제가 1억을 냈으면 3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올해 공무원연금을 지금 추가로 납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개혁하지 않고는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군인들 뒷바라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주고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 안 하시고 세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거를 한번 자세히 봤어요. 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찬성을 했을까? 이 소득보장은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보니까 2015년생부터 조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2015년생이 지금 몇 살입니까? 10살이잖아요. 9살, 10살. 그러니까 이 아이들 정도만 영향을 받지 그 이후에 뭐 10대 후반,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 50대는 당연히 영향 안 받고 영향을 안 받아요. 다 기금 고갈 전에 다 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천하람이 아까 전에 천하람 의원이 8살 내 아들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네. 아, 그게 그건- 핵심이에요, 되게. 근데 제가 천하람 당선인 한번 모셔야겠다.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8살 그 아드님은요. 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인 세상이에요. 지금 우린 3만 불 세상을 살고 못 있거든요. 믿겠다, 8만 불. 8만 불 돼요. 네, 실제로. 경제 이렇게 안 2050년 지나가면 2050년 왜냐하면 우리가 초고속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인플레이션이.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건 계속 늘어요. 근데 인구는 줄어요.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 어떻게 늘어나요, 돼요? 그래서? 늘어나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점점 더 많이 받아요. 내용은 지금 안 네,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아. 안 근데 좋아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때는 많이 바뀐다는 거죠 상황이. 근데 너무 공포 마케팅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거 선나람 공포 당선.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두 분 의견이 좀 반대시네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쪽은 여기선 또 반대. 두 분이 의견이 같으셔서 제가 이렇게 다른 쪽에서 저는 기금 빨리 헐어서 쓰고 네. 세금 내서 연금 주자 이런 주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럽식으로 네, 저기 세금 내서 연금 주고 대신 국가가 기업에 많이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내서 프랑스가 그렇게 법인세를 하고 많이 있잖아요. 내게 하자. 그럼 군인 공무원연금은요? 군인 공무원연금은 그거 비슷하게 아니야 그건 따로 해야 돼. 그거 직영연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직역 안에서 교사연금처럼 그렇게 운영해야 돼. 국민연금은 좀 다른 거죠. 기초연금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분 큰일 날 뻔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를 지금 거덜날 뿐이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욕먹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제 핫한 주제 안 다룰 수 없으니까 그 연금 개혁까지 가면 이제 사실은 요거는 테크니컬한 이슈가 많아서 영수회담만으로는 또 해결되기 어렵다. 그럼요. 두 분이 또 그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우려사항은 많이 있으시고. 네. 마지막으로 그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핫한데 정치에서는 경제하고 직접 연결 없지만 전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내 이게 맘대로 진짜- 할 거야 이거죠. 뭐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나 거부권 행사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특검 당신네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내 가족 측근들을 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특검 하면 난 그냥 반대할 거야. 이런 것을 명시적이진 않지만 대통령께서 언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들었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갈등과 혼란, 그다음에 서로 정쟁은
이 특검 때문에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방금 단독 보도 하나 나왔는데 지금 최상병 특검 지금 거부하겠다 뭐 이런 거 지금 언론 기사 나왔어요. 계속 했던 얘기죠. 예,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뭐 익히 이제 익숙해 이게 예측됐던 바인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주목을 했어요. 어제 보면은 이제 언론들이 다 작심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재명 대표의 작심 발언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국정 기조를 전환할 마지막 기회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안 바뀌면은 우리는 탄핵할 거야. 사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상 탄핵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은 특검 추진할 거고 우리 할 수 있는 수사 다 할 거야. 최후 통첩으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정된 수순입니다. 예정된 수순이고, 지금 5월 2일에 지금 본회의 열겠다라는 거고, 이제 김준표 국회의장의 방미가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결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번 회기에는 안 되죠. 21대에는 안 되는데 21대에 또 거부권 행사할 테고, 그러면 22대 가가지고 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18명이 이탈을 해야 되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8명만 가면 되거든요. 299명이면은 8명만 가면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아지고, 이미 한 4명 정도는 지금 최상병 특검은 이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립감을 지금 이철규를 임명을 해가지고 원내대표 임명해서 지금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국정 현안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의 직권남용을 수사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더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굉장히 이제 다음 이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충돌 지점이 이제 될 것 같아요. 예. 특검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공수처 수사라든지 언론의 취재는 막기가 어려울 거예요. 국민들이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지율 상승이나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판단을 왜 하느냐? 대통령 보호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대통령을 보호하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려질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시고 싶은 의지는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정 운영이 아니, 돼야 되잖아요. 평범한 가정주부만 지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최초로 방심위원이 하신 얘기예요. 평범한 가정주부. 아, 예, 그 디올백 받은 거 가지고 방심 MBC 중징계 내렸잖아요. 네네네. 스트레이트 보도한 거 가지고. 네. 그러면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받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평범한 아줌마, 가정주부. 예, 이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서를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앞으로 그 이태원 특검도 주장했고, 최상병 특검도 있고, 김건희 특검도 있고, 여러 특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런 개혁 과제들, 뭐 국민연금 개혁 이런 것도 있고 여러 패키지가 있는데, 국회에서 앞으로 전국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부터 어떻게 할까? 이건 저부터 얘기해요. 무조건 최상병 특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특검으로 안 갈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검찰에 이첩을 해요.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났는데 지금 아직도 그 기소, 불기소 결정 안 내렸거든요. 묵힐 거예요, 그냥 검찰이. 계속 3년 동안 묵힐 겁니다. 아무 판단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을 빨리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다른 거는 종속적인 거고, 뭐 김건희 여사가 뭐 구속이 되든, 뭐 이를테면 한동훈이 구속이 되든, 뭐 이거는 아주 종속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고, 이거는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됐든 이거는 대통령을 이제 직접 겨냥하는 최상병 특검이 최우선순위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야당끼리 이견이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모든 야당이 다 동의를 하고 있다라 본다면은 이게 무조건 1순위가 될 거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침대 국회 운영할 것 같아요. 침대 축구처럼요? 네, 원구성 협상을 질질 끌어가지고 한 두세 달 동안 시간을 벌어서 국회의장도 좀 나중에 복귀하고 상임위 구성도 좀 나중에 해가지고 좀 이 특검 전국을 좀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철규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은
그렇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막으로 일단 국회에서 이철규를 전면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의도는 뻔한 거죠. 아, 니네가 뭐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냐, 우리도 9개 가져간다, 뭐 이런 협상 가지고 질질 시간을 끌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특검은 뭐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22대 국회가 개원이 돼서 처리할 때까지는 두세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5월 달에 바로 할 가능성 없어요? 원 구성이 돼야죠. 그 국회의장도 뽑아야 되고. 특검이요? 지금 네, 레임덕 국회에서 그러니까 아니, 마지막 5월에? 네, 5월에 아, 5월은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되고 예, 예. 새로 아니, 구성해서 처리는 해야 할 된다. 수가 있지. 아니, 처리를 하고 대통령이 처리할 수 이제 있고. 이게 타임라인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시간을 끌어붙여. 국회를 또 열고 뭐 이러려면은 이제 합의를 안 해주겠죠. 그럼 국회의장이 5월 29일 전까지 한 번 더 열어야지 이게 거부권 재의결 이제 뭐 부결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은 할 만큼 하려고 할 테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회기에서 왜냐면 난이도가 18명과 8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에서는 축구에 비유하자면은 공을 잡으면요 무조건 골라인 밖으로 뻥 차요. 그래서 공 뺏어가지고 이런 차고, 그래서 시간을 끌기 작전을 할 거다. 그것이 이제 5월 29일까지 있는 21대 국회 그리고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한 몇 달 동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국민들께서 또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라는 게 네. 쭉 지나가다 보면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특검법 보내가지고 거부권하고 그다음에 제의해가지고 만약에 8명 더 확보해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특검을 꾸리는 건데 특검은 100일, 90일인가 뭐 이 정도 수사 기한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반기 정국은 특검으로 이제 기자들 맨날 또 불쌍해. 기자들 또 거짓고라고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또 뻗치게 하고 앉아있고 누가 조사받으러 누가 가나. 조사받으러 가나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위법 사항에는 나올 수가 있다. 기소를 이제 특검을 할 수가 있어. 기소 권한이 있으니까 공수처처럼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되고 내년 초에 이제 기소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모로 이제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 짧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분들이 군대에 입대를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거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은폐하려고 그러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꼭 특검이 통과가 돼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많은 이견을 갖고 토론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의견 일치된 것 같아요. 아니 특검. 이러니까 제가 서정욱 변호사가 이 장성철 소장님 뭐 친구예요. 최근에 서정욱 변호사가 그 방송한 거를 봤는데 장성철이하고 김준희는 방송에 못 나오게 해야 된다고. 아니 진짜야. 정말? 그 유튜브 가봐봐. 서정욱 거기에 왜요? 내가 장성철이하고 친한데 걔들은 방송에 나오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 전화를 하시라 방송국에 이런 얘기를. 뒤통수 맞았네. 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야 지금. 우정이 더 상하시기 정권을 전에. 보호해야지 지금. 제가 나가자마자 전화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셔가지고요. 올고든 말씀 계속 해주세요, 장 소장님. 네,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하고 우리 영소회담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김외현 빈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나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일본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판교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 오늘도 김외현 빈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네이버가 일본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나?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라인이라는 국내에서도 일부 이용자가 있으십니다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위를 선양했다고 할 수 있는 이 메신저 서비스 라인이 네이버가 만든 서비스였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그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저는 그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네. 조선일보에서 인터넷에 굉장히 자극적인 적대국 대하듯이 네이버를 일본이 쫓아내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제목을 달았는데 그러면은 그 사실 자체는 맞아요? 라인에서 네이버가 손을 떼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본 정부도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라인 야후라는 회사입니다. 네. 야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후가 맞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의 야후와는 이제 관계가 많이 멀어진 기업입니다.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야후 창업 초기 당시에 미국에 가서 제리 양을 만나서 투자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야후 재팬은 일본에서 내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회사인데 뭐 포털 서비스로는 일본 내 최대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의 그 자국 검색 서비스로도 일본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구글이 굉장히 압도적인 검색 엔진 점유율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인 야후라는 회사의 지주 회사는 A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A홀딩스. 예, 이 A홀딩스가 라인 야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라인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 복잡하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메뉴에 있고 지금 A홀딩스가 있고 A홀딩스가 라인 야후를 가지고 중간에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일단 생략하고요. 약간 이렇게 해서 5대5 그럼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5대5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예,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지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5대5로 지배하고 있다. 예. 라인을 지배하고 있다. 라인 야후를 지배하고 있다. 라인 야후를 지배하고 있고 라인 야후가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아. 네. 아무튼 소프트뱅크가 이 5대5로 돼 있는 지분에서 이제 조정을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좀 달라. 지분을 매각해서 우리한테 달라. 팔아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럼 5대5면 의사결정이 다 합의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사회가 의장을 그 소프트뱅크 쪽, 야후 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경영권은 이미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지분 구조상으로는 5대5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2019년에 이 야후 재팬과 라인이 이렇게 합병을 해서 이제 통합이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손정희 회장이 검색부터 쇼핑, 메신저, 간편 결제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망라한 플랫폼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손정희 회장이 네이버 쪽에 제안을 하면서 이게 성사가 됐던 거고 2021년에 최종적으로 통합이 돼서 뭐 흔히 이제 두 회사가 지분이 비슷비슷하더라도 보통 50대 50에 뭐 한 줄을 더 준다던가 맞아요. 51대 49로 한다던가 뭐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50대 50으로 놓고 뭐 의장을 야후 쪽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라인 법인이 있었고 라인 법인은 원래 그전 2019년 이전에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일본 회사예요. 일본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었죠. 가 운영하고 있었고 야후 재팬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네. 있는 회사, 지배하고 있는 네, 회사였는데 두 개를 합쳐서 네이버의 자회사였던 라인이 야후 재팬과 합쳐서 하나의 야후 라인 라인이라는 야후라는 회사, 라인 야후라는 회사를 만든 거고. 그럼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한 인터넷 회사, 그 검색 회사, 뭐 포털 회사 이런 거에다가 라인이란 메신저를 추가한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시너지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한 거고. 근데 당시 이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라인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회사, 메신저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후 재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국의 검색 포털로는 1위이고 또 자국 검색 엔진으로 봤을 때도 1위인 야후 재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합병하는 뭐 이런 식의 엄청난 다우네요. 사건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50대 50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뭐 그럭저럭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지분을 팔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본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이 라인 야후에 네이버 지분을 줄여라, 네이버가 지분을 좀 덜 갖는 걸로 바꿔라라고 행정 지도를 두 차례
내렸습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라는 게 뭐 그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입니다만은 정부가 이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 어떤 협력을 요구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이렇게 그 정부의 권한이 좀 강한 편인 그런 나라에서는 행정지도를 어기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런 행정지도를 했죠? 그 사기업의 경영권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를 한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 두 차례 라인 야후에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8월에 그 야후 사용자 400만 건이 사용자 정보 400만 건이 네이버에 공유가 됐다. 한국 네이버에 공유가 됐다. 아, 일본 사용자 정보인데 네. 한국 네이버에 공유가 됐다. 이제 뭐 네이버 기술을 활용해서 독자적인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용자 위치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일본에서 보기에는 일본 정부가 보기에는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네이버 위탁 업체 서버가 해킹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그 데이터 정보를 네이버에 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네이버 위탁 받은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한 44만 건,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거의 50만 건 이상이 유출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게 유출이 된 건데 일본 이용자들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사건 원인에 대해서 총무성에서 파악하기로는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했었다, 이 라인 서비스가. 그렇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소프트뱅크에 대해서는 라인 야후에 대해서 자본적인 관여를 조금 더 해라. 다시 말해서 지분을 더 확보하도록 해라. 이런 행정지도를 내린 거죠. 사실상 일본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의 지분 변경을 요구한 걸로 보기 드문 케이스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인 야후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유지 보수하고 운영 같은 거는 지금 네이버에 맡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약간 좀 한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고, 일본 정부는 50대 50이라는 이 지분 구조로는 회사가 네이버에 업무를 맡기고 그걸 또 뺏어오거나 다른 데로 주거나 하는 그런 좀 경영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결정을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소프트뱅크가 조금 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이버가 아닌 대안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네이버에 위탁을 했던 것도 문제였으니 그걸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분 구조 변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라인 야후 쪽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냈어요. 네. 냈어요. 저 총무성에서 첫 번째로 그 행정지도를 냈던 게 지난달이었는데 3월 달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네이버와의 시스템 위탁 규모를 축소하고 종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총무성에서 이달에 네.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또 냈습니다. 그래요?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네. 7월까지 개선책을 완전히 제출하고 이 시한도 못 박았어요. 그렇죠. 총무상이 라인 야후가 사태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매체에 나온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 일본에서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큰 뉴스인 모양이죠? 작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꾸준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 지금 작년 8월에 있었던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그리고 11월에 있었던 또 다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뭐 꽤 큰 뉴스였습니다. 라인들 8월의 괜찮냐. 사고라는 게 위치 정보가 맞습니다. 한국 네이버로 넘어갔다. 네. 11월의 사고라는 게 해킹으로 네네. 실제 개인정보 네. 50만 건 정도가 네. 유출됐다. 굉장히 큰 뉴스인데 행정지도를 한 번 했는데 하겠다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시한까지 정해서 다시 한 번 더 행정지도를 했다. 지금 라인 야후 쪽에서는 그 6월까지 이제 모든 걸 다 뭐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한국에 보관하고 있던 데이터, 일본 이용자 데이터 전부 다 일본으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 원래는 2026년 12월까지 클라우드와
그 라인 서비스가 연동돼 있던 그 시스템을 분리시킨다. 내후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더 앞당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이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네. 민간 기업의 경영에 뭐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을 팔아라, 뭐 경영권을 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저는 좀 낯선데 보통 우리 정부는 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했죠 최근에. 아 그래요? 틱톡에 대해서 이제 저 지분 매각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딱 그거네요. 딱 그런 좀 비슷한 케이스가 돼 있어서 이걸 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서로를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규정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라면 한국하고 일본이 그런 관계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친밀함을 막 과시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인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랄지요. 아무튼 뭐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정책을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펼쳐 왔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적대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죠. 네네네. 우방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하고 있는 그런 거의 케이스와는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형평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형평성 문제가 일본 내에서도 일본 기업들에서도 어떤 데이터 유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NTT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죠. 그 NTT에서 작년에 그 980만 건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훨씬 10월에. 많네요. 훨씬 크죠. 네. 규모도 크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어디 위탁했더니 그 자회사에 위탁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원이 외부에 그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면서 일본 검찰이 이 사원을 기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총무성이 재발 방지하라라고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아, 네네. 재발 방지 하라까지. 네. 근데 이제 지분을 뭐 바꿔라 이런 얘기는 없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훨씬 큰 그다음에 이제 사건인 것 같은데. 이건 뭐 국내 기업이니까 그럼 일본에서 최대 통신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국내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페이스북도 2021년에 일본에서 한 42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일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는 않았었어요. 문제 삼을 게 없었을 수도 있죠. 메타는 또. 그래서 아무튼 이 형평성 문제에서도 라인이 조금 더 억울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네이버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일견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네. 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에 3년 전에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라인의 보안 체계가 허술하다라면서 1년에 보도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이 AI 기능을 개발하면서 중국 기업에 위탁을 했는데 중국인 직원이 이 AI 개발을 위해서 일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라인 이용자의 정보,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에서 네.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보도였고요. 두 번째는 라인이 부적절한 댓글 감시 업무를 일본 기업에 위탁을 했는데 이 업체가 중국에 재위탁을 했다. 또 중국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라인의 주요 데이터, 채팅, 사진, 동영상, 라인페이 거래 정보 같은 게 한국 서버에 보관되고 있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끌시끌해졌고 총무성에서 당시에 행정지도를 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잘 관리해라. 뭐 이 정도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총무성의 행정지도도 있었고 언론 보도도 뭐 크게 나오고 하니까 회사 내부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2021년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냈죠. 내면서 데이터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맞다. 중국으로 넘어가진 않았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어디 새 나가진 않았다. 하지만 그 리스크가
충분히 관리되지 않았고 그 리스트를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은 건 문제였다라고 하는 뭐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큰 문제는 아니었고 크게 처벌도 받지 않고 약간의 그냥 뭐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도였는데 단 한 가지 좀 아주 나쁜 인상을 남긴 예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국회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네. 국회에 이제 라인 관계자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 임원이 나가서 이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서버는 국내에 있다. 모든 데이터는 일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었나 봐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이라는 대목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인 쪽에서 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로는 비용 문제 때문에 해외에 서비스를 일부 위탁하거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일본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했고 거짓 계획도 내놓은 거죠. 약속도 안 지켰고. 근데 뭐 이게 거짓말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게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정도로 얘기는 하는 게 좀 공평할 것 같긴 한데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2021년에 일단 전례가 있었고 그게 문제 제기가 됐었고 이거를 뭐 강하게 처벌을 안 했는데 참 허위 보고와 어떤 약속 불이행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이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징금, 뭐 해당 임원 기소 이런 식의 행정 조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지분 조정까지 얘기하는 게 과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저 말 안 듣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어떤 취한 조치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뜩이나 외국 기업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말도 안 듣는다. 이런 명분도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번에 이 기사를 보고 좀 실망했던 게 뭐냐면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사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었던 서비스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사회가 피폐해졌는데 일본인들 사이를 내가 이어준 서비스를 내놓고 싶다 이런 사회적 의미를 담아서 내놓은 서비스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국내 네이버 경영에선 손 떼겠다 해놓고 글로벌로 확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또 라인이었어요. 근데 그 라인이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맞습니다.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뭐 다 인터넷 기업들이 있고 그러지만 외국에 진출한 사례는 없잖아요. 뭐 근데- 거의 대표적이고 뭐 플랫폼이라고 봐야 될 텐데 플랫폼으로서는 한국산이 이렇게 넓게 퍼져나간 건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플랫폼 강국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조금 주고 있었는데 이게 경영권을 뺏겨버리면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애국적인 예.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소장님의 보세요? 애국심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현황을 뭐 잠깐만 보면요, 그 가장 활발한 나라는 일본, 대만, 태국입니다.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2,200만 명이 쓰고 있어요. 라인을요. 예, 대만 인구가 2,4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한 사람이 두 계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월간 액티브 유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활성화 이용자 같은 경우에 1억 9,400만 명이래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제로 들어와서 사용을 했던 사람들의 숫자죠. 네, 일본이 9,300만 명, 대만이 2,200만 명, 태국이 5,300만 명, 인도네시아가 800만 명 이렇게 뭐 빅4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가 라인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아까 이제 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동일본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현지화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거를 성공 요소로 꼽을 수 있을 것 현지화. 같습니다. 네. 네. 그 네이버는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그래요? 보면은 이 책에 이제 그 라인이 해외 진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라인 원정대라는 사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2012년 그러니까 라인 론칭하고 다음 이듬해에 스페인에서 그 원래 많이 쓰고 있던 왓츠앱이 뭐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확 갈아타는 그런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부는 라인에도 갈아탔었나 봐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쓰기에는 라인이 영 엉망이어가지고 앱 리뷰를 막 정말 엉망진창으로 남겼답니다. 그 본사에서 이걸 보고서 왜 이런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을
대거 스페인에 급파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면서 한 개발자들 위주로 1년 동안은 20차례에 걸쳐서 라인 원정대라는 팀을 꾸리고 이걸 막 전 세계를 돌리면서 뭐 가서 계속 그냥 메신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계속 테스트했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현지인들의 고충도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 메신저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라인이 지금 메신저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일본이나 대만에서 이런 또 지배적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좀 슈퍼앱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라인페이는 뭐 많이 써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일본 가면은 라인, 저 예전에는 지금은 안 되는데 예전에는 네이버 페이에서 창을 하나 바꾸면은 라인페이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화 계좌를 연동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라인페이가 뭐 카카오페이나 뭐 삼성페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삼성페이보다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뭐 사전 기능, 번역기 기능이 또 네이버 갖고 있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탑재가 되고 잘 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코로나 백신 예약을 또 라인으로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정도로 카카오톡 네이버로 했던 그렇죠. 것처럼? 이게 그냥 국민 앱 같은 뭐 그런 기능을 했던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그 드라마, 일본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어떤 바람둥이 남자가 어떻게 원나잇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여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뭐 전화번호를 준다던가 뭐 그러잖아요. 라인 아이디를 줘요. 아, 그래요? 거기에 또 그런 연애 코드가 들어있네. 드라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라인에서 광고한 거 아니고요? PPL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드라마에서 라인 할게라는 표현 이런 것도 라인 나오는 할게? 카톡 보낼게?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런 식의 굉장히 보편적인 뭐 삶의 일부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무료 전화 서비스가 메신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어떤 좀 그 인기를 끌었던 대목 아닌가 싶어요. 그 일본 통신 요금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네. 5G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무료 전화가 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페이스톡이나 이런 것처럼 그 메신저로 이렇게 통화하는 게 그런 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국민 앱이라고 그러시니까 일본 분들은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카카오톡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처럼 친숙하게 생겼을까? 지금은 이제 그걸 국적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초기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그 라인을 처음 론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이면 1년 된 거지 않습니까? 1년 됐을 때 일본 내에서 사용자 수가 한 몇 천만이 됐어요. 니케이에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와세이라는 게 우리말로 국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제를 말하는 일본어인데 와세이 일산이라는 화제죠, 화제. 화제. 네, 화제 한자로. 와세이 라인 히트의 이면. 여기 이제 라인은 와세이라는 겁니다. 일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라인은 NHN 재팬 산하의 일본 법인 네이버 재팬에서 기획하고 개발된 서비스이고 한국산하고 착각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본에서 기획돼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순국산이다. 이게 라인 론칭 1년 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기사는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항의 전화를 엄청 받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다시 해명을 합니다. 개발 인력 7, 8알이 일본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일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일본제로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런 위협은 일본으로서 좀 자랑스러워해야 될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사가 일본 주요 매체에서 나오고 또 일본 내에서 이게 유통이 되고 물론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때부터도 이미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일본 거라고 인식을 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우가 있으니까요. 이제 뭐 외국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건 되게 위험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뭐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이게 온 거라고 봐야겠는데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의 어떤
국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내에 이제 어떤 일각의 여론인데 주간 문춘이라는 좀 뭐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내는 거기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네, 잡지가 있죠. 주간 잡지가 있는데 그 한국 네이버가 이 라인에 관여하는 거를 일본 정부가 좀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든 얘가 좀 이상한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는 대일본 강경 입장이었는데 네네. 거기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윤영찬 의원이 네네네. 네이버 출신이다. 그렇죠. 그랬죠. 네. 그 전엔 동아일보 기자 출신. 네. 동아일보는 그러면은 아,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코드를 넣었군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내 그런 여론과 일본 정부의 불만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AI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대에 각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 데이터는 다른 나라에서 막 쓰도록 놔두는 게 선진 기업이 하는 거니까 그냥 놔둬도 좋으냐. 이 질문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 정부의 일본 정부가 지금 한편으로는 AI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소프트뱅크가 생성형 AI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53억 엔을 지원을 한다는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AI 산업 육성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 근데 그 사이에 약간 성격이 모호한 회사가 하나 끼어 있다. 이거 웬만하면 일본 기업으로 돌려놓는 게 안전하고 좋을 것 같다. 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또는 우리 데이터의 보호, 우리 국민들이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일본 정부가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도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렇게 뭐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대 정부로서는 각국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첨예하게 드러난 그런 문제였다고 보는 시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데이터 민족주의, 데이터 국가주의, 보호주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전병서 소장하고 같이 방송에서 알리오하고 테무 이야기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유통 플랫폼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거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 덕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 데이터 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서비스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서비스하면 좋을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 데이터들을 온전하게 중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국 같은 국가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열어놓고 어디서나 쓸 수 있게 하는 국가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보호주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알리테무는 관세를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인 사태는? 일단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네이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영면에서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네이버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본사의 경영? 네이버 본사의 네네네. 어떤 뭐 매출이나 이런 데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국내 뭐 투자자분들이랄지 아니면 국내 산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도 좀 이제 이 데이터 주권, 데이터 보호주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규모가 지금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인구도 적고 우리 언어를 쓰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막는 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연다면 뭐 어떤 식으로 여는 게 옳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선진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보호주의 중요할 것 같네요. 그거 키워드로 이제 배우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남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플랫폼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플랫폼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다 사실 미국 기업에 내주고 페이스북, 구글 같은 데 내주고 본인들은 규제를 막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제어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자국 플랫폼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작은 국가 중에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플랫폼 어떻게 지킬까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판교의 지평선에서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하고 같이요. 네이버가 라인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